네,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순환계와 신경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18학번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잘 대비하셔서 이런 본과 과목들, 이제 예과 2학년 2학기에 들어오는 본과 과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후의 본과 과목들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환계부터 설명할 건데요. 순환계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설명이 진행될 거고요. 심장입니다. 심장은 크게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과 혈액이 나가는 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심실이 그 심장의 펌프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벌써 알려드린 건 좀 그렇지만 말족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에서 혈액의 흐름이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지 심실에서 심방으로 가는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을 때 방실방실 웃는다 해서 방실방실, 심방에서 심실로 간다고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실방실방 웃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우심실에서는 폐로 혈액을 보내고 이 보내는 혈액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좌심실은 그 몸의 체순환으로 가는 혈액들이 나가는 곳이고요. 이곳은 산소의 포화도가 매우 높습니다. 크게 이제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오르타가 있죠. 아오르타는 좌심실에서 그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모너리 아터리는 우심실에서 그 폐로 가는, 그래서 이제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을 포모너리 아터리라고 하고, 수퍼리어 베나 카바는 그 온몸을 체순환을 도는 그 혈액이 그 우심방 안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수퍼리어 베나 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모너리 베인은 그 폐에서 그 산소를 받은, 이산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은 혈액이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 통해서 아오르타로 들어가는 이런 혈관을 퍼모너리 베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인페리어 베나 카바하고 수퍼리어 베나 카바 제가 같이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같이 설명 안 했는데요. 인페리어 베나 카바하고 수퍼리어 베나 카바가 아까 말했듯이 우심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시 이제 산소를 얻기 위해서 폐로 쪽으로 가기 위해 우심실로 가는 그런 혈액들을 모아주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인페리어 베나 카바는 당연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관, 그리고 수퍼리어 베나 카바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혈관을 지칭합니다. 다음은 이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트랙트 스피드 밸브는 그 어두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첨판이 3개인 판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해주는 판막이고요. 퍼모너리 밸브는 이제 퍼모너리 아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판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트럴 밸브는 바이큐스피드 밸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해주는 판막이고요. 아우팅 밸브는 좌심실과 아오타를 연결해주는 판막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체내 실제 위치에 있는 심장의 그림을 더 씌워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나중에 이제 해부학 시험을 볼 때 족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뭐 심방이나 심실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 좌심방과 좌심실에 있는 판막,
관해서 설명드리는 그림이고요. 다음은 이제 혈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혈관은 크게 이제 정맥과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순환에서는 흔히 이제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갔다가 동맥으로 흐르고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연결돼서 이제 체내 산소들 그리고 영양분들을 공급해주고 정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이룰 텐데요. 그리고 흔히 정맥과 동맥에는 스무스 머슬이라는 민무늬근이 같이 있어서 혈관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무스 머슬들은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받는 스무스 머슬도 있을 것이고 국소적인 뭐 예를 들어 산소 포화도나 영양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런 스무스 머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세포와 이 모세혈관에서 서로 이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것들은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보내준 다음 이제 정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동맥에서 온 산소와 영양분들은 세포로 공급해주는 이런 그림들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폐순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폐순환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퍼머너리 아터리라고 했는데 이 아터리에는 산소가 원래 보통 아터리에는 산소가 높은 동맥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퍼머너리 아터리에는 산소가 낮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머너리 베인은 반대로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은 산소 포화도가 높은 동맥혈을 운반하게 되는 혈관을 말합니다. 체순환인데요. 이 체순환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본과 올라가시든 아니면 예과 2년 해부학 때 배우시든 아마 이런 정확하게 어디로 어떤 혈관들이 지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체순환을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입니다. 이 관상 순환이죠. 관상 순환은 이제 심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순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흔히 이제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와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는 개괄적으로 앞쪽과 왼쪽에 혈액을 공급하고요.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는 오른쪽과 뒤쪽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레프트 아테리아 디센딩 아터리를 짚고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septum을 중심으로 흐르는 아터리라서 이게 우심실과 좌심실, 아까 앞쪽에 있는 심실들의 영향을 공급해주는 동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cerebral circulation인데요. 그 cerebral circulation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circle of release입니다. 이 circle of release는 크게 이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terior cerebral artery,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posterior cerebral artery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되어 있는 그 혈관들이 이제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 그 외에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도 측면에 이제 있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요. 아까 언급했던 anterior cerebral artery나 posterior cerebral artery 그 외에 뭐 communicating artery들은 각각 앞쪽과 뒤쪽에 혈액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이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탈 서큘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도만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포탈 서큘레이션이 어떤 걸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간과 뇌하 수체에서 포탈 서큘레이션이 있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포탈 서큘레이션은 이제
원래는 동맥에서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 포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선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포탈 베인 아니면 아터리올이 하나 더 있어서 다른 기관에 뭐 영양을 공급해 준다든가 아니 호르몬을 전달해 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포탈 서큘레이션을 하는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여기 간을 보시면 다이제브 트랙트에서 얻은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들을 간으로 공급함으로써 간의 영양분을 저장하고 그리고 온몸에 이제 최내로 혈액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작동을 하는 것이 여기 간에 있는 포탈 서큘레이션이고 여기 있는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 흐르는 호르몬들은 그 나중에 배우실 텐데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져서 포탈 베인을 거쳐서 뇌하수체 전엽을 통해 온몸으로 체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더 자세한 그림으로 나타난 그림이고요.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신경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신경계가 이제 올해 18학번 본과 1학년 기준으로 기말고사 전 범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분 내지 뭐 15분 정도 만에 바로 다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신경계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신경계의 구조는 크게 이제 CNS, Central Nervous System과 Peripheral Nervous System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뭐 이런 내용으로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 이제 CNS, 이제 Central Nervous System은 뇌와 척수로 이제 구분되고요. 이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ous System에서는 크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는데 다시 그 운동신경은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로 나눕니다. 이 체성신경계는 이제 몸에 이제 수위운동이라고 하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관여하는 게 이제 소마틱 너브 시스템 체성신경계고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자율신경계는 이제 그 우리가 불수위 우리가 직접 의식해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운동들 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작용 뭐 그런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입니다. 이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은 크게 심퍼테틱 디비전, 교감신경, 프로심퍼테틱 디비전, 그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뇌는 크게 이제 우리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레브럼 그리고 그 대뇌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뒤통수 쪽에 달려 있는 세레벨럼, 소뇌, 시상이라고 불리는 탈라머스 그 밑에 존재해서 뭐 우리 몸의 혈압이라던가 뭐 호르몬 같은 걸 조절하는 항상성에 관여하는 하이포살라머스, 시상 하부 그리고 그 밑에 달려 있는 뇌하수체, 피투이터리 글랜드 그 외에 브레인스템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콜퍼스 칼로섬은 그 양퇴 뇌를 연결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뇌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른데요. 이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과 1학년 기말고사 범위 올해 기준으로 본과 1학년 기말고사 범위의 주구장창 배우실 테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브레인스템인데요. 브레인스템은 크게 이제 탈라머스, 미드브레인, 폰스, 메돌라 오블롱가타로 나뉩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시상, 그리고 중뇌, 중간뇌, 그리고 다리뇌, 그리고 순뇌에서 이제 여러 체내 항상성을 조절하고 뭐 체내 불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뻗어나가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수인데요. 척수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우실 텐데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척수의 뒤쪽으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고 앞쪽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오는 구조를
띕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저기 지금 그림에 잠깐 그 나타나 있듯이 회색질, 백색질이 나와 있는데요. 이 회색질, 백색질의 역할들이 각각 무엇인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제가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척수는 척추뼈의 위치와 대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난 거 보시면은 L1, L2에서 척수는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뭐 L1, L2, L3, 뭐 L4, L5 신경들은 계속 그 척추뼈에 대응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신경 다발들을 카우다 에키나라고 부릅니다. 뇌신경인데요. 그 말초신경에서 이제 뇌신경은 크게 12쌍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12쌍에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외우셔야 돼요. 본과 때는 설명 안 해줘요. 그래서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뇌신경 12쌍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뇌신경은 올팩토리 너브, 두 번째 뇌신경은 옵틱 너브, 세 번째 신경은 오크로모토 너브, 네 번째 신경은 트로클레아 너브, 다섯 번째 신경은 트라이제미널 너브. 이 트라이제미널 너브를 이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것인데요. 이 트라이제미널이라는 이름에 살펴봤다시피 5개 신경 중 5번 신경 중에서도 V1, V2, V3 총 3가지의 신경으로 나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신경은 앱두센스 너브, 7번째 신경은 패시얼 너브, 8번째 신경은 베스티뷸러 코클레아 너브, 9번째 신경은 그로스파린지얼 너브, 10번째 신경은 베이거스 너브. 이 베이거스 너브가 우리의 이 자율신경계의 거의 25%를 차지하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액세서리 너브, 12번째 하이포글로설 너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어를 해석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적어도 이 이름들 몇 번이 무슨 신경인지에 대해서는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그 자율신경을 살펴볼 건데요. 1번과 2번은 그 나오는 뇌의 위치가 불분명해요. 하지만 3번과 4번 신경은 미드브레인 그 중간뇌에서 나와서 이제 시각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그런 신경들이고요. 5번, 6번, 7번은 폰스 다리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은 메둘라 오블롱가타 순뇌에서 나와서 체내의 뭐 심장 박동 내지 뭐 호흡 같은 거를 조절하는 신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근육들을 그 몸에 있는 그 불수의근들을 조절하는 신경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율신경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퍼세틱, 교감, 그리고 파라심퍼세틱, 부교감으로 나뉩니다. 이제 각각 이제 뭐 심퍼세틱은 뭐 파이터 플라이트, 뭐 파라심퍼세틱은 뭐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감 신경은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활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라심퍼세틱 너브는 그 뭔가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보존시키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이제 크게 이제 절전신경, 신경절 이전 신경과 신경절 이후 신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신경절을 중심으로 그 양 끝에 있는 신경들의 길이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신경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이제
단어를 나누게 되면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이렇게 나뉠 텐데요. 부교감이 더 길잖아요, 교감보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다라는 걸로 외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우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전이든 신경절 이후든 모두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 물질로 씁니다. 하지만 교감 신경인 심프테틱 뉴런은 신경절 이전 뉴런은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 물질로 방출해요. 그러나 신경절 이후 뉴런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이 에프리네프린은 이제 뭐 내분비 생리할 때나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텐데 뭔가 체내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시키고 약간 체온을 높여주고 운동량을 늘려주는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율신경계는 이제 크게 이제 위치로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심프테틱 너브는 T1에서 L2 위치에만 위치해 있어요. 그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심프테틱 너브고요. 반대로 파라심프테틱 너브는 양끝 S 그 세크럼 쪽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뇌 아까 설명드렸듯이 뇌신경 쪽에서 나오거나 그 둘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교감과 부교감 중에 어떤 사람이 직급이 더 높을까요? 교감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교감은 가운데 앉겠죠. 그러니까 교감은 가운데에서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각 자율신경의 역할을 설명할 건데요.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만 이제 찝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동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교감은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놀랄 때 눈이 작아지시나요? 눈이 커지시나요? 눈이 커지죠? 그러니까 확장하는 거라고 외우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동공이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그 침샘 분비나 소화는 다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부교감 신경은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은 이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 그러니까 침샘 분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반대로 교감 신경은 침샘을 억제시키고 소화계를 억제시킵니다. 여러분들 가끔 막 긴장하거나 화날 때 막 소화 안 되고 그런 경험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교감 신경이 작용해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교감 신경은 에너지를 막 이렇게 분출시키고 막 뭔가 활동을 더 늘리는 약간 이런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활동량은 더 늘려야겠죠. 심장의 박동수나 뭐 박출량 같은 건 늘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할 게 있어요. 릴렉스 더 브론키 하면은 마치 막 폐를 안정화시키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폐 숨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이 숨을 늘리기 위해서 그 기관지를 확장하고 폐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간단한 예시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긴장하실 때 소변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아마 막 뭐 이렇게 무서워서 소변이 찔끔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아니면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오줌 잘 안 나오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교감신경이 방광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수축시켜서 그 소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 막 긴장하실 때는 그 대변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대변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은 이 직장 렉텀이 이제 고창자라고 이제 배우실 텐데 이 고창자를 수축시켜서 대변이 안 나오게 항문을 항문이 대변을 내보낼 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제 고창자를 이제 이완시켜서 대변을 나오게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의 역할이죠. 아까 제가 교감신경이 노르에피네프린을 신경 전달물질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까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심퍼세틱 너브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더 활성화시켜서 체내에 뭔가 호흡을 늘리거나 심장 박동을 늘려서 더더욱 우리 몸이 운동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본과 올라가셔서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 외우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18학번 이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